시댁은 남의 식구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질투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내 식구보다 더 내 식구 같은 저희 시댁 자랑 좀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시집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무섭고 호랑이같이 커 보였던 시댁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제 편이 되어주고 나니 이제 진짜로 이 집에서 제대로 며느리라고 인정받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시댁이랑 저랑 어떤 사연이 있는지 설명하려면 제가 시집을 오게 된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벌써 15년도 더 된 얘기예요. 제가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랐어요. 날 때부터 고아였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땐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컸죠. 딸이 아니라 꼭 3대 독자 키우듯이 키운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고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없는 살림에 엄마 혼자 아득바득 이 악물고 절 키우셨는데 아버지만 보고 평생 사셨던 저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에 무슨 한이 그렇게 가득 찼는지 대학 졸업 앞두고 암 판정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하던 공부도 다 때려치우고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열심히 간호를 했죠. 그랬는데 또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병간호하면서 청춘 다 바치는 게 아까우셨는지 투병 생활 길지도 않게 하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차라리 날 때부터 고아였으면 덜 서럽기라도 했지. 이렇게 부모 사랑 넘치게 다 받아보고 순식간에 고아가 돼버리니까 더 서럽더라고요. 길 가다가 엄마 아버지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던 길 멈추고 한참 동안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그랬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쳐서 힘들었습니다. 등록금 낼 돈 없어서 대학 공부도 다 끝마치지 못하고 관두게 됐어요.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고요. 처음엔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얹혀가지고 살다가 눈치가 보여서 나와서 이모네 집에서 조금 살다가 저희 친척 중에 특출나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딸린 입 하나 더 늘어나니까 어땠겠어요. 제가 그때 먹었던 눈칫밥이 다 커서도 소화가 안 되어가지고 명치 쪽에 항상 얹힌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결국에 이모도 버티다 못 버티었으니까 저한테 돈 쥐어주면서 나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모가 엄마 생각하면 너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줘야 맞는 건데 너도 알잖아. 이모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이 돈 이것도 이모부한테 말해가지고 겨우 받은 거야.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할 정도는 될 거다. 받아. 네가 이 돈 받아야 이모도 마음이 좀 편해. 아니에요, 이모. 이 정도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엄마도 이모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밖에 나가서 잘 살게요. 진짜로 열심히 살게요. 그렇게 이모가 주신 돈을 가지고 작은 월세방 하나를 구해서 일찌감치 일을 구하러 다녔어요. 차라리 욕심을 내서 대학을 졸업할 걸 싶더라고요.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입에 풀칠을 한다라는 엄마의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일할 곳도 마땅치 않고 어찌나 선택지가 좁아지던지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는 것도 빠듯한데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죠. 이력서를 들고 찾아가면 번번이 퇴짜를 맞기 일쑤였고 그렇게 헤매고 있던 와중에 집 근처에 있던 조그만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주방 보조를 구한다고 하길래 텅 비어있는 이력서를 들고 무작정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제가 먼저 주저리 이력서의 빈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니던 와중에 저희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병간호하느라고 학교를 관두게 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친척집 전전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다른 건 몰라도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거든요.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저 꼭 써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아이고 세상에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컸을 거야. 이런 데서 음식이나 나르고 있을 인재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귀한 인력 써도 되나 모르겠네. 아이고 고생했다. 내일부터 출근해요. 주방일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기가 죽었어. 열심히 한다는데.
감사하다고 고개를 꾸벅 숙여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절 붙잡더라고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고. 그래도 이제부터 같이 밥 먹으면서 일할 직원인데 식당 온 김에 든든하게 배나 채우라고 하면서 거하게 한 상을 차려주셨어요. 밥을 꾸역꾸역 먹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손님도 별로 없는 이 식당에서 그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너 참 잘 컸다, 너 참 고생했다 이 얘기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밥만 얻어먹은 게 아니라 집 가서도 앞으로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을 몇 통이나 싸서 제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죠.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내가 또 받아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엄마의 빈자리가 참 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면서 지냈을 텐데 마음도 안 좋고 그랬었거든요. 왜 사람이 놀랄 때 엄마부터 찾잖아요. 1살, 2살 나이 먹어가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적어질 줄 알았는데 가슴에 묻어놓은 엄마가 순간순간 떠올라 서러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그 가게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시아버지와 남편과도 안면을 트고 지내기 시작했고요. 남편이랑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면요. 시어머니가 중매를 서주셨다니까요. 요즘 애들은 연애고 뭐하고 하느라 바쁘던데 넌 만나는 사람도 없어? 너처럼 괜찮은 애가 어디 있다고. 남자들이 단체로 눈가를 삐었나 보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주말에 영화나 한 편 보고 와라. 얘가 지 엄마 식당 하는데 그렇게 오라고 사정을 해도 한 번도 안 오던 애인데 요즘 아주 문지방이 달아져라 오는 거 보니까 너한테 관심 있어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내 아들이지만 그렇게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지 아빠 닮아가지고 숫기가 없어. 남편 첫인상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다른 거 다 안 보는데 남자 인성을 봐가지고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갔었나 봐요. 어른들한테 잘하고 싹싹하고 식당 와서도 말도 없이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는 남편한테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관심은 가긴 했었지만 이렇게 어머님이 대놓고 자리를 만들어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얼결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삼겹살집 가서 저녁 먹고 공원 산책하고 하는데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아, 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도 안 하고 다음 주에도 만나서 또 데이트하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나서 또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느물느물 만나는 사이가 됐다니까요. 너네 둘이 연애하는 거냐고 물으시는데 이게 사귀는 건가 어쩌는 건가 싶은데 그때 온 남편이 우리 만나는 사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아, 네, 이 사람이랑 진짜 연애를 하는구나 그때 알았다니까요. 저희 둘이 만난다는데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남편한테 절 공주처럼 대접을 해줘야 한다. 이런 여자 어디 가서 또 못 만난다. 아주 들들 볶으셨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좋다고 허허 웃고요. 저녁 안 먹었지? 아빠가 순대 사왔다.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남편이랑 연애는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3년 동안 저한테 진짜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밑으로 남동생만 하나 있거든요. 아버님이 본인이 평생 소원이 막내딸 얻는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연애를 하면서부터 꼭 딸이 생긴 것 같다고 특히나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남편과의 결혼은 결심했던 계기도 결국 시댁 식구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려는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식당 일을 도우면서 진정 제 가족으로 녹아들어간다는 느낌을 처음 경험했고 기나긴 연애 끝에 남편이 먼저 청혼을 했을 때도 부모도 없고 모자란 나라는 생각보다 이 사람들과 꼭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결심했죠. 당시에 집을 사려고 둘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던 시기라서 독립가진 시부모님에게 신세 좀 지자 하고 시댁 생활을 자처하게 됐어요. 남들은 시집살이 때문에 눈치 보인다고 그러는데 전 시부모님과 사이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뭐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도 한 번도 없네요. 너무 재수없는 소린가요? 시어머니랑 주말마다 같이 목욕탕 다니고 또 출근하면 하루 종일 붙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시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일 때문에 힘들다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시어머니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경기가 안 좋고 힘들던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가게에 가득했던 손님이 어느 날부턴가 발길이 뚝 끊기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님 하고 계시는 식당 주변에 비슷한 메뉴를 파는 식당들이 많아지면서 그쪽으로 손님을 다 뺏기기도 했었고요. 비싼 세 내면서까지 남들한테 음식 파는 일이 좋다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밥 한 끼 대접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던 시어머니지만 불경기를 극복하기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꺼낸 말이 너 다른 일 알아봐라 그 소리였어요. 그 누구보다 싹싹하게 일 잘한다고 칭찬 많이 들었던 제가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시어머니에게 해고 통보를 받을 줄은 몰랐어서 퍽 당황했죠. 하지만 뒤이어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조차 며느리를 정말 위해서 하시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됐지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한 지가 벌써 30년인데 요즘에 참 고민이 많다. 사람이 매일같이 밥은 먹으니까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너까지 붙들고 쫄딱 망하게 생겼어. 내가 아무래도 가게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보다 싶다. 너도 젊은 날에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면서 지냈어. 너까지 같이 힘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일 얼른 찾아봐. 일이 정 싫다 하면 내가 가게 정리하고 돈 좀 보태줄 테니까 그 돈으로 지금부터라도 공부 시작해. 너 대학 못 마친 거 그거 맨날 아쉬워했었잖아. 이참에 일 쉬면서 대학 다니면 되지. 가족이 뭐겠어요. 힘들 때 힘이 되라고 아무리 고된 순간에도 그 손을 놓지 말라고 기대고 기운을 낼 수 있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말을 꺼내셨을 시어머니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손을 붙잡고 제가 도리어 시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젊잖아요. 기회 많아요. 그래도 이 집 며느리로 시집온 이상 저 혼자 잘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무슨 뜻으로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을진 100번 1000번 헤아리는데요.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그래 너도 갑작스럽게 일 관둬라 소리 들으면 당황스럽겠지만 하면서 어머님이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그날 퇴근하는 남편한테 연락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자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먼저 술 한잔 하자 소리를 절대 안 하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오더라고요. 가락국수에다가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남편 잔을 따라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내가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 오늘 어머님이 장사를 아무래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가게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 어머님 평생을 그렇게 밥 장사하면서 힘들게 사셨으니까 사실 일 관두신다 하면 기뻐해야 하는 일인데 그 소리를 하는 어머님 표정 당신이 못 봤잖아. 나 그 얼굴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그거야 나도 잘 알지. 우리 엄마 식당 하면서 제일 기뻐라 했으니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식모살이를 했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마음 편하게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속 편한 일인지 아니까 당신은 그렇게 편하게 밥 못 먹고 살았어도 남들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식당 차린 거거든. 어머님이 식모 생활을 하셨다는 얘긴 못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조그맣고 손님도 많지 않은 가게에 어머님한테는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더욱이 어머님의 그 작은 꿈을 제가 지켜드려야겠다 싶은 겁니다. 저도 큰 결심을 하고 소주를 입에 털어놓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님 좀 지켜드리자고요. 남편이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절 쳐다봐요.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 우리한텐 기회도 많고. 근데 어머님은 이제 사신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어쩌면 더 적을지도 몰라. 언제까지 이 식당 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 번만 포기하자. 우리 집살이었고 모아둔 돈 그거 가지고 어머님 월세 걱정 안 하시게 가게 하나 차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물론 모자라지. 지금 가게 정리하고 남은 돈 그리고 모자란 돈
당신이 대출 받아서라도 조금 메꿔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적어도 어머님이 하고 싶은 일 포기하시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한 번만 우리가 희생하자, 응? 저한테도 큰 결심이었어요. 이제 슬슬 자녀 계획도 하고 아이도 낳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독립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식당 일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남편이랑 허리띠 졸라 매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거요. 그거 있다가도 없고 다 쓰면 또 벌면 되는 거고 싶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보단 우리가 앞으로 몇 년간 좀 더 힘들게 살더라도 어머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죠. 남편도 제 뜻을 이해하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사를 가자고 노래를 불렀던 남편이니까 제 일방적인 결정에 당황을 했나 싶어서 들여다보니까 남편이 소리도 못 내고 허벅지에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거 있죠? 깜짝 놀라서 휴지를 뽑아가지고 건네니까 남편이 겨우 진정을 하고 꺼낸 소리가 당신이랑 결혼하기 참 잘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소리 듣고 남편도 지금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찡했어요. 우리 엄마 그 돈 절대 안 받으려고 하실 거야. 그래도 당신 말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마음 편할 것 같아. 당신처럼 현명한 사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엄마가 중매서 준 덕이잖아. 내가 먼저 당신한테 부탁했어야 하는데 자식 노릇은 당신 혼자 다 하네. 미안하고 고맙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저희 얘기를 듣다가 조용히 국수 한 그릇을 더 말아서 자리에 내려주시더라고요. 둘이서 아주 국수 먹다가 눈물 콧물 다 쏟고 눈이 퉁퉁 불어서 집에 들어갔네요. 그렇게 전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적금을 깨고 부족한 돈은 남편과 도련님이 대출을 받아서 채워주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났냐고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다가 얘네가 이사 가려고 꼬박꼬박 모아뒀던 돈을 꾸민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셨나 봐요. 손사리를 치시면서 나는 이 돈 못 받는다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돈이요. 이거 마련하려고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어드리면서 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시집오고 은혜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귀한 애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을까.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일 열심히 해서 이 돈 하루라도 빨리 갚을게. 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어머님한테 그 돈을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어요. 하고 있던 가게를 처분하고 온 가족들이 합심을 한 덕분에 그래도 꽤나 목 좋은 자리에 식당 하나를 얻을 수 있었고 다 달려들어 가게를 쓸고 닫고 집기를 정리해 그렇게 새로운 가게의 오픈식을 진행할 수 있었죠. 남의 명의가 아닌 어머님 명의로 된 식당만 하나 있고 나면 성공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잘 풀리지 않던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온갖 돈을 쏟아부은 것 치곤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고민스러운 날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남편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낮엔 어머님 식당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나면 다른 식당 가서 가족들 몰래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고 그랬죠. 여보,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 회사에서 회식하던 남편과 딱 마주치기도 했었죠. 매일같이 제 귀가가 늦어져서 남편은 안 좋은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몰래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자기 때문에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어찌나 펑펑 울던지요. 그 와중에 저는 또 별 생각 없는 남편이 이걸 쪼르르 가서 어머님한테 이르기라도 할까봐 어머님한텐 절대로 아무 소리도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고만 살겠어. 내가 저녁에 대리운전하면서 돈을 더 벌었으면 벌었지. 당신 이렇게 고생시키는 꼴은 절대 못 보겠네. 어머니 아시면 나 정말로 뒤지게 두들겨 맞고 쫓겨날 수 있어. 그러니까 힘든 일은 이제 관둬. 일은 내가 할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시댁 식구들 덕분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참 하나같이 착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던 이사를 가지 못하고 당장 잘 될지 망할지도 모르는 시어머니 식당을 대신 차려주고 하더라도 하나 아까운 거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고생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다 같이 버티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착한 사람들 치고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았던 거죠. 정말 딱 3개월 버티고 나니까 가게 일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어머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시거든요. 내 입맛에만 잘 맞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소문만 나면 손님이 미어 터지고도 남을 것 같은데 솜씨에 비해서 소문이 덜 나서 장사를 접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정말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근처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주어서 하나둘씩 찾아오더니 딱 3개월 팔이 날리고 난 이후엔 점심시간엔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꽉 차고 밖에 줄까지 길게 늘어설 정도로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이 없어도 장사 잘 되는 게 1순위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차곡차곡 곳간에 돈 쌓여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그간의 피로들이 오히려 싹 녹아버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딱 1년 고생하고 나니까 도련님 이름, 남편 이름으로 받았던 대출금 싹 갚을 수 있었고요. 또 1년 일하니까 가게에 맨 처음에 투자했던 저희 적금께서 부었던 돈들도 전부 회수할 수 있었고요. 동네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터줏대감처럼 딱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더군다나 도련님은 요즘에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면서 결혼 얘기를 넌지시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 앞뒤 가리고 따지지도 않고 도련님 돈 먼저 제일 빨리 갚아드렸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요. 이놈의 장사 좀 대박나서 젊었을 때부터 식당에서 벗어나질 못했었던 시어머니 주방에서 졸업시켜드리는 거였는데 그 소원도 조금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나니까 그동안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식당 이모들도 셋이나 쓰기 시작했고 줄 좀 안 서게 가게 좀 늘려달라는 손님이 하도 성하셔서 가게 확장 공사도 하고 시어머님 매일 방긋 웃으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됐어요. 2호점, 3호점까지 가게가 어느새 3배로 불어나고 어머님은 이제 일 안 하시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사장 없는 가게는 오래 못 간다면서 매일 새벽까지 출근하시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저만 보면 이런 복덩이가 없다고 네가 효부 중에 효부라고 칭찬을 어찌나 하시던지요.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산 인생이니까 그만큼 다 덕으로 돌아온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였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간절하게 기다렸었던 아이 소식이 끝끝내 저한텐 찾아오지 않았었고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산부인과에 검진을 가고 나서 의사 선생님에게 오히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죠. 근종 제거 수술부터 빨리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다만 이 근종을 제거하고 나면 앞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시댁에서 그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하루빨리 남편과 날 꼭 빼닮은 아이를 낳아서 받았던 사랑 다 돌려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구나 싶더라고요. 다 가진 사람한테 하나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사람 손 벌려서 이 하나를 뺏어가는 걸 보면 참 더럽게도 공평하구나 싶고요. 어머님 가게 오픈하고 나서 하루를 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몸이 안 좋다 하고 일을 쉬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쫓아왔던 것도 어머님 아버님이셨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 닮은 손주 하나 낳아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게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얼마나 아기를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었는데. 아이고 얘 효선아, 우리 너 시집 오고 나서 너한테 그런 거 바랬던 적 단 한순간도 없어. 효선이 너만 건강하면 그만이지. 우린 그런 시덥잖은 꿈 꿔본 적도 없다. 효선이 너 안 아프고 그저 건강하게만 있어주는 게 그게 우리 소원이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 좀 쉬자. 마음이 불안한 곳에 어떻게 복이 오래 머물 수 있겠냐. 힘들 땐 쉬는 것도 답이다.
죄송하다고 펑펑 울고 있는 절 보고 시부모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듯이 가슴을 퍽퍽 치면서 절 끌어안는데 그렇게 온 집이 또 눈물바다가 됐어요. 애도 못 가지고 아파서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깟 장사 잘 되는 것보다 저 건강한 것이 제일이라고 온 가족이 달려들어 절 걱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맨날 안쓰러워 하셨거든요. 꼭 어머님 젊었을 때 보는 것 같다면서요. 누가 뒤에서 채찍을 들고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쫓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게 괜히 다 본인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하시다면서요. 제가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결국 그렇게 쉴 새 없이 갈아내던 몸이 고장이 나면서 그때부터 일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바쁘게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쉬니까 그것도 또 좀이 쑤시고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매일같이 전화로 확인하시고 남편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면서 가게에 잠깐 나와 일 돕는 것도 못하게 막는 통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에서 손 떼고 팔자 좋은 여자처럼 집에서 쉴 수 있었어요. 수술도 잘 마무리되고 약을 먹고 집에서 마음 편히 쉬어서 그런지 그 쉬는 잠깐 사이에 몸에 살이 조금 붙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삐쩍 말랐던 때보다 훨씬 더 보기 좋다고 다들 말씀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전 일도 안 왔는데 살까지 찌고 나니까 집에서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건강을 슬슬 회복해가면서 몸만 괜찮아지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서 일을 돕기 시작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집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말만 하시던 도련님이 저희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하루빨리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 동서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저희 남편이랑은 나이 차이가 6살이 나요. 한두 살 차이 나면 투닥거리기도 많이 투닥거렸을 텐데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남편 눈엔 도련님이 항상 그냥 애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집 오고 나서 내 동생이다 하는 마음으로 도련님을 봤었고요. 그런 도련님이 괜찮은 직장을 잡아 잘 다니는 것만으로도 괜히 기특한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 또 저렇게 결혼할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마냥 신기하고 기쁘기만 했었죠. 시댁 식구들이 다들 난리가 나서 그래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막 물어보는데 도련님 대답을 듣고 저희 다들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게 말이야 평범하고 일반적인 집안 아가씨는 아니고 다들 땡땡땡 국회의원 아시죠? 저 만나는 여자 아버지가 그 국회의원이에요. 뭐? 아니 네가 지금 국회의원 딸을 만난다고. 아이고 이놈아 정치인 집안에 장가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이나 알고 하필이면 만나도 그렇게 어려운 여자를 만나길. 장가간다는 소식에 다들 기뻐하실 줄만 알았던 도련님 입장에선 어리둥절하시겠죠. 예비동서의 엄청난 집안 얘기를 듣는 순간 온 가족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쪽에서 좋다고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둘이 만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축복을 해줄 거라 생각했건만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정치하는 놈들은 절대 안 믿는 거 알지? 더군다나 땡땡땡 국회의원이라고? 아서라, 그런 집은 내가 먼저 반대다 반대야. 인사 데리고 올 생각도 하지 마로. 요즘에 왜 말 많고 탈 많은 정당 하나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이 하필이면 그 정당의 간판 스타 같은 국회의원인 것도 두 분이 반대를 하는데 큰 몫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 하는 일에 생전 반대 한 번을 안 하시던 시아버지께서도 결사반대를 외치시면서 도련님한테 인사도 데리고 오지 말아라 아주 으름장을 놓으셨죠. 근데 사람 좋아하는 거 그게 어디 종이장 접듯이 마음대로 접히는 건가요? 도련님이 매일같이 시부모님 찾아가서 그래도 한 번만 인사라도 올 수 있게 해달라 사정을 했는데도 두 분이 꼼짝을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좋아하는 마음 억지로 갈라놓는 것이 도련님한테 얼마나 가혹한 일일까 싶어서 또 한 번 제가 나섰습니다. 시부모님이 자기들 얘긴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서 항상 제 얘기면 두 발 벗고 나서서 잘 들어주시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그러지 말고 인사라도 한번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마음, 너 앞으로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다고 무자르듯이 썰릴 수 있겠어요? 옛날에 보면 집안에 상사병 걸린 환자 있으면 약도 없다고 낫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정치인 집안이라고 다 정치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도 많이 주시고 봐주시기도 제대로 봐주시면서 자식한테만 그렇게 가혹하시면 자식 마음이 병나요.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런 집에 장가 들면 내 자식 고생할 거 뻔히 보여서 그렇지. 남들도 없는 집에서 정치인 집안에 아들 팔아보겠다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판인데 내 자식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하냔 말이야. 평범한 집에 장가 들어가지고 둘이서 잘 살면 그만인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아휴. 사실 전 남편보다 늦지막히 얻은 아들인 도련님을 두 분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는지 저도 남편 통해 얘기를 들어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 듣고 더 속상하셨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집안에 도련님이 가서 정치활동이니 뭐니 이런 거 돕겠다고 나설 거 생각하면 내 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제가 무릎까지 꿇고 앉아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 주셨으면 좋겠다. 나 우리 도련님 병날까봐 그거 걱정돼서 이렇게 찾아왔다 하고요. 간곡한 저의 부탁에 저희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을 불러서 어떤 사람인지 인사라도 한번 시켜라 얘기하셨고 제 덕이라는 걸 알고 있는 도련님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이고 제 손을 붙잡았어요. 제가 뭐 들어오지도 않은 예비 동서 예뻐가지고 그랬겠어요. 그냥 오직 도련님 생각하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제 무덤을 파는 짓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네요. 사람 착한 도련님이 어련히 좋은 여자 잘 골랐을까 싶었는데 원래 꽃 근처엔 벌레가 꼬이는 법이잖아요. 도련님이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여자 보는 눈은 영 별로였나 봐요. 시부모님 허락도 받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예비동서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라 얘기를 한 지가 한참이 됐는데 뭐 언제 인사하겠다 언제 데리고 오겠다 말이 없는 겁니다. 큰맘 먹고 허락을 내려주신 시부모님도 대체 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안 시키냐 말을 하시고요. 도련님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눈치를 보다가 슬쩍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인사 오는 거 간단하게 하면 어떻겠냐고요. 결혼 얘기 나오니까 그 사람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아직도 시댁에서 허락받고 결혼하는 사람 있냐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엔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부모님한테 통보하는 시대라고. 결혼식 입장할 때도 자기는 아빠 손 안 잡고 들어가고 신부 혼자 단독으로 입장하고 싶다고. 이 사람이 좀 독립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인사는 올 건데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하면 어떻냐는 거죠. 도련님 얘기를 듣고 가족들 속으로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걸요. 벌써부터 저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잡혀 살 게 뻔히 보이는구나 하고요. 시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고 결혼식은 뭘 하려고 그러냐. 아예 결혼식도 안 한다고 그러냐 하고 불편하신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땐 잘 사는 집안 딸이라고 하더니 속으로 지금 우리 시댁 무시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었죠. 분위기가 영 불편하니 시어머니가 먼저 상황을 수습하셨어요. 시집 올 거면 우리 집안의 법도를 따르려고 드는 게 그게 예의 아니겠어? 네가 가서 얘기 잘 정리해. 시집 올 집은 사소한 문제 하나가 있더라도 가족들끼리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라서 뭘 얼마나 신세대 같은 시댁을 바라는지 몰라도 예의 갖춰 인사는 와야 한다고. 도련님도 인사를 안 오겠다는 게 아니라 괜히 지레 겁부터 먹고 한 소리였다고 기분 상하시라는 소리는 아니었다며 수습을 하려고 나섰지만 이미 망가진 분위기가 어디 수습이 되겠냐고요. 예비 동선 인사를 오기 전부터 그렇게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정을 해서 자리를 만든 거긴 하지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속으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영 찜찜하더라고요. 시집을 오기 전부터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 문제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보, 그 예비동서라는 사람 말이야. 정말로 어머님 말씀대로 영 차이나는 집안이면 어렵기도 한 게 맞는 것 같아.
벌써부터 저렇게 서방님이 휘둘리는 것 같은 모습 보여주니까 내가 나서서 자리 한번 만들어달라고 얘기한 게 그게 맞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괜히 고민스럽네. 당신이야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건데 오늘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나도 영 쎄하긴 해. 아무래도 얘가 너무 휘둘리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쨌든 자기도 어른인데 이제 자기 행동이 책임질 나이잖아. 알아서 잘할 거야. 우리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려는 거 믿어주자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련님 걱정을 했어요. 벌써부터 저렇게 예비동서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안 그래도 정치인 집안에 장가든다고 걱정 많으신 시부모님이 얼마나 더 걱정을 하시겠냐 하고요. 그 와중에도 괜히 도련님 마음이 안 좋을까 봐서 장문의 카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선 다 걱정되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라 도련님이 저런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인사 오고 잘 마무리하며 되는 일이다 하고요. 아무리 요즘 시대에 결혼이 간소화됐다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있는 법이잖아요. 도련님도 제 말 듣고 이해를 하신 건진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예비동서를 인사시키겠다 말을 꺼내서 겉으로 내색은 못했지만 내심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동서가 집에 처음으로 인사 오는 날이요. 아주 대판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그래도 집에 처음 인사를 오는 거고 뭐든 첫인상이 중요한 법이라고 하니까 어머님이랑 저랑 새벽부터 앞치마 둘러매고 오랜만에 식당이 아닌 시댁 부엌에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항상 며느리가 시집 오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장가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 인사를 왔는데 제대로 상도 안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괜히 시댁에서 무시받는 느낌 들고 그럴까봐 다른 건 몰라도 밥은 푸짐하게 잘 먹이고 가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던 분이라서 저도 어머님 힘들까봐 옆에 딱 달라붙어서 솜씨 발휘를 했죠. 그렇게 약속을 한 시간에 한 15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시댁의 초인종이 울리고 예비동서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얼굴만 봤을 땐 여간 세게 생긴 게 아니구나 속으로만 혼자 생각했었죠. 죄송해요. 다들 오래 기다리셨죠? 이쪽 넘어오면서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우리야 다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뭐 얼마나 늦었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차가 막히는 바람에 고생 좀 했겠네.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편하게 옷 걸어놓고 들어와요. 첫날부터 늦긴 했지만 차가 막혀 그랬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가족들 중에 아무도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고 반갑게 예비 동서를 맞이했는데요. 외려 상황을 불편하게 만든 건 바로 예비 동서였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온다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양손에 선물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것 같은데 어머님 말씀에 감사하다고 고개를 깜빡 숙이고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쇼핑백이랑 함께 저한테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당황하고 지금 이게 뭔가 싶어서 저도 얼떨결에 받아들었죠. 옷 좀 걸어놔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쇼핑백은 저쪽 한쪽에 잘 놔둬주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이쪽이 내가 말했던 형수님이셔. 죄송해요. 여기 일하는 분 아니셨구나. 앞치마 메고 분위기가 딱 그런 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 먹일 밥 하겠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바쁘게 움직였는데 순식간에 가정부 아줌마처럼 보였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도련님이 이 사람이 집에 워낙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많아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변명을 하려고 나섰지만 이미 저를 포함한 가족들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옆에서 열이 제대로 받아가지고 보는 눈도 더럽게 없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계속 내비쳤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수습은 도련님 혼자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웃겨요. 지금 사연 쓰고 다시 그때 일을 되짚어보니까 예비동서 입에서 죄송하다는 소리 못 들은 것 같아서 괜히 억울한 거 있죠. 여튼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달아 후에도 이 잘난 예비동선 태도를 고쳐먹을 생각을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식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만만하게 보이기라도 했던 걸까요? 식사하는 내내 지금 이 예비 동서가 날 깔보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제가 반대로 시댁에 인사로 온 사람인 것 마냥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예비 동서의 태도는 나아질 줄 모르더라고요. 말끝마다 저희 아빠가 저희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던데요. 저 정도면 완전 빠가살이 아니냐고요. 말끝마다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 같은 사람이라는 걸 티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저게 무슨 태도냐고요. 귀하게 자란 티 내고 싶어서 환장한 것도 잘 알겠다만 밥을 먹는 내내 젓가락으로 음식을 깔짝거리면서 우리 집에선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소리를 하질 않나. 어디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니라 예비 형님들 저한테도 계속 빈 그릇을 내밀면서 저 국 좀 더 갖다 주세요. 물 좀 떠다 주세요. 소리를 해서 사람 말문이 턱턱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더 나서지 않아도 시댁 분위기는 싸하게 가라앉은 것 같고 지금이라도 결혼 허락받고 싶으면 제대로 정신 차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비 동서와 둘이서 식사 후에 먹을 과일 준비한다고 하고 몰래 따로 불러 한 소리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잔소리도 아니었어요. 원래 시집 오기 전엔 다 내 집 아닌 것 같고 불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지금 전혀 내 말에 집중 안 하고 있구나 싶어서 속으로 한숨을 푹 쉬면서 다시 말했죠. 아니, 내 말은 시댁에 처음 오면 누구나 긴장하고 불편해한다는 소리였어요. 시집도 오기 전에 잔소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서지간 될 사이고 이 자리 만드느라고 나도 무진장에 있었거든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무리 긴장했다고 해서 집에서 하던 버릇 톡톡 튀어나오면 사람들 눈엔 그렇게 좋게 안 비쳐요. 지금까지 한 행동들 제대로 사과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부로 오해한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중에 말들까지. 그럼 나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무리 곱씹어 봐도 저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할 말은 제대로 하고 대신에 마음속에 아까 있었던 일 가지고 앙금 쌓아놓진 않겠다 하는 심산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 건방진 예비동선 제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까지 시원하게 걷어찼습니다. 집에서 잔소리라는 것을 전혀 안 듣고 살았던 건지 하긴 잔소리 들으면서 호되게 자란 사람이면 시댁에 처음 인사 와서 그렇게 무례한 짓들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말이에요. 지금 저 뭐 훈계라도 하시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은 대학도 안 나왔다면서요.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면 최소한 배우려는 사람보다 뭘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배운 것도 쥐뿔 없는 무식한 사람인 주제에 시집 조금 일찍 온 거 가지고 유세라도 떨어요? 저 누구 딸인지 아시죠? 까불면 다쳐요. 진짜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맏며느리한테 그딴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주방에서 저희 둘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놀란 시댁 식구들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바락바락 저한테 대드는 예비 동서의 모습을 보고 다들 혀를 내둘렀어요. 아직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고 있는 예비 동서를 도련님이 겨우 떼놓았지만 시아버지의 불호령은 피할 수 없었죠. 다시 한번 말해봐라.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짓거렸는지.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 뭘 가르친다고 빠락빠락 대들길래 한마디 했어요.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사람 꼽주려고 인사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대체 누군 줄 알고? 워낙 공주님처럼 살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아주 꽃받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면 아빠가 수습을 해줬었나 보죠. 하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다 예비동서의 편이어서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께서는 절 워낙에 예뻐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제가 들은 모욕이 꼭 시댁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버럭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나부랭이밖에 더 돼? 그 국회의원은 하늘이 내려주는 건 줄 알고 사나 본데 천만에 다 내가 내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거다. 선거 앞두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개망나니 같은 딸 갖고 있다고 내가 지역구에 소문이라도 한번 제대로 내주랴? 이년아,
너희 아버지 국회의원 시원하게 한번 잘리게 해줄까? 하여튼 내 애비나 딸이나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켰으니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안 나가? 저 시아버지 그렇게 불같이 화내시는 모습 처음 봤잖아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면서 화를 내시는데 또 자기 아버지 선거 얼마 안 남아서 표 소중한 건 알고 있었는지 그렇게 잘난 척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던 예비동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옆에서 저희 도련님은 예비동서의 머리통을 손으로 콱 누르면서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건 줄 알던지 도련님한테 매달려서 징징거리며 뭐라고 한마디 편이라도 들어달라고 조르는 예비동서를 보고 도련님은 싸늘한 눈빛으로 현관문을 손으로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내가 인사 오기 전에 말했지. 형수님 우리 집에 은인 같은 사람이고 나한테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나랑 결혼은 못하고 당신 아버지가 혹여나 국회의원에서 미끄러지면 그게 다 내 탓이구나.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 당신 같은 여잔 내가 거절이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고 싶은 건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발발거리던 예비동선 결국 도련님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가게 됐고 가족들은 괜히 이상한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둘러싸고 달래주기 바쁘셨습니다. 굴러들어온 돌 때문에 콱 박혀있던 돌에 스크래치 날 뻔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아주시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억울한 마음 없이 잘 풀 수 있었네요. 그래서 그 결혼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도 오래 만나던 사람인데 도련님 마음에 상처라도 입었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다행히 학을 뗀 도련님이 저런 여잔 내가 사양이라면서 딱 잘라 거절하는 통에 완전히 나가리 됐고 저희 가정도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됐네요. 그래도 제가 뒤끝이 은근히 긴 스타일이라서요. 이런 식으로라도 예비동서 될 뻔했던 그 여자 전국적으로 욕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연 제보하게 됩니다. 벼슬이 대물림 되는 것도 아닌데 국회의원 딸이고 지가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 마냥 설치고 다닌 예비 동서나 그렇게 딸 자식 교육 잘못시킨 그 국회의원이나 이 사연 우연이라도 듣게 되어 쪽팔린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께선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세요. 부모님께선 두 분 다 공장에서 일하셨고 전 어렸을 적부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지적장애가 있으세요.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수준이지만 확실히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판단 능력이나 지적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긴 해요. 외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출산하실 때 굉장히 난산이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에 문제가 생겨 어머니께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에 먹고 살기 막막한데 아이까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니 외할머니께선 버티기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3살 배기였던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남으신 외할아버지께서 어찌저찌 어머니를 키우시다가 도저히 혼자서 바깥일하며 장애 있는 아이까지 키우기엔 무리였는지 결국 어머니를 어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증조할머니 되시는 분께 맡기고는 종적을 감춰버리셨다고 했어요. 그 뒤로 어머니께선 증조할머니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죠. 증조할아버지께선 일찍이 돌아가셨고 증조할머니께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근근히 지내는 분이었거든요. 평범한 아이도 혼자서 키우시기 힘드셨을 텐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니 오죽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께선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고 본인 이름은커녕 자음 모음도 쓰지 못했습니다. 물론 장애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신 증조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볼 기회도 없었겠지만 타고난 지능이 남들보다 낮으니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속도도 눈에 띄게 더뎠어요. 애가 좀 컸으니 학교엔 보내야겠고 애 아빠나 애 엄마하고는 연락이 안 되니 증조할머니께선 고민하시다가 무작정 어머니를 끌고 동사무소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복지사의 도움으로 어머니께선 학교에 입학하시게 됐고요. 어머니께선 아직도 처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의 시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다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를 짐승 마냥 쳐다보던 그 눈빛이 너무나 상처로 남아있다고요.
냄새나는 옷에 제대로 씻지 못해 때가 탄 얼굴, 머리칼, 더듬거리는 말투에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가 선생 눈엔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학생들을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교사였다면 그런 어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특수반에 보내거나 적절한 처지를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당시 어머니께서 만났던 교사는 어머니를 책임지기보단 나 몰라라 방치하기를 택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선 학교에 다니기는 했지만 사실상 거의 없는 존재 취급을 받으셨다고 해요. 친구들도 모두 어머니께는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어려운 형편에 도시락을 싸갈 수 없었으니 어머니께선 매일 점심을 쫄쫄 굶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증조 할머니께선 그저 학교에서 아이 밥을 먹이겠거니 생각하셨다고 해요. 나중에서야 내내 점심을 굶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시고는 김치에 김이 남아 싸서 어머니 손에 쥐어 보내셨죠. 선생이나 친구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어머니를 반기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학교 생활이 꽤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이전까진 증조 할머니와 함께 하루 종일 반 지하방에 틀어박혀 곰팡이 스른 벽지나 지나가는 벌레들을 관찰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었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론 매일같이 바깥에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들으니 심심할 틈이 없었다면서요.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또래 친구가 한 명 없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른 하나 없지, 누구보다 공평하고 학생들을 위해줘야 할 담임 선생님은 어머님을 방치하지. 증조 할머니께서도 그리 바람직한 장애아 양육자는 아니었으니 도저히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저희 어머니께선 신기할 만큼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 어디 모자라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 비난을 퍼붓고 못되게 굴어도 어머니께선 방에 틀어박히기보단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를 선택하셨어요.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돼선 다른 친구들과의 지적 수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다행히도 중학교에서 처음 만난 담임교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한 후 특수학급으로 배치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선 그 나이 때까지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장애 등록과 특수학급 배정을 마치고 어머니께선 조금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특수학급엔 어머니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고 특수학급 담당 교사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장애아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어머니께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가르침 밑에서 어머니는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 소양을 쌓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일반인들에 비해 그리 부족할 것 없는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크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요. 물론 깊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느 정도 티가 나긴 했겠지만요. 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대신 일하기를 선택하셨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과 취업을 돕는 복지센터를 알게 되셨어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일하기보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싶어 하셨지만 그즈음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를 증조 할머니께 버리듯 떠맡기고 사라지셨던 할아버지께서는 그제서야 다시 나타나 증조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마주했던 기억이 어머니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보셨던 기억이라고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잘 자랐구나, 잘 지내라, 통상적인 얘기만을 남기고 장례 절차가 끝난 후 다시 바람같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나중에서야 들은 얘기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재혼하셔서 자식들도 낳고 멀쩡한 다른 가정을 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아무리 장애가 있는 아이라 한들 본인과 상대방의 사랑으로 인한 결실이고 어머니께선 본인이 선택하셔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해야 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은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께서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어 시설에 들어가야 할 예정이었지만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시설에 가는 대신 일자리를 구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처음 일하게 되신 곳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셨던 어머니께서는 금세 일을 적응하셨다고 해요. 밝은 성격으로 센터 사람들은 물론 공장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중조 할머니와 단둘이 살 때보다 오히려 이모저모 따져봤을 때 더 행복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센터 생활과 공장 생활에 적응하던 와중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아까 사연 서두에 부모님 모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절름발이라고 하죠. 절뚝거리며 걸어다니는 사람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께서는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를 가지시게 됐어요. 젊었을 적 아버지께선 한 덩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키도 크고 운동도 아주 잘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꿈이었다고 하셨죠. 야구였는지 축구였는지 너무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지금은 기억이 흐릿하지만요. 학창시절 내내 운동부였고 어딜 가도 힘쓰는 일만 도맡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운동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고 그 와중에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얻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시류에 빠져 방에만 박혀 지내셨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많고 언제나 남들을 이끌고 다니는 성격이었지만 남들이 절름발이라 비웃을까 겁나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됐었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언제 어디서나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봤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니 그 사실을 견디기가 몹시 힘드셨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야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나 제도도 잘 되어 있고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일반인들과 똑같은 시선을 바라봐줘야 한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적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일반인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병신 취급을 하며 손가락질하고 다리를 조금 저는 것 외엔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모자란 놈 취급하며 함부로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취급을 견딜 수가 없어 점점 밖에 나가지 않게 됐고 그렇게 집에만 박혀있는 생활을 지속하던 어느 날 이렇게 살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친구들의 소식이었어요. 아버지께선 사고 이후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숨어 지내셨는데 우연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운동선수가 되어 기사에 나온 것을 보게 됐다고 하셨어요. 한창 자기 혐오감이 심하던 시절이니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로 아버지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애센터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찾은 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배정받은 곳은 작은 규모의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께서는 기계 부품 조립 일을 하셨는데 평생 공만 만지고 운동하며 살아오신 분이었기에 영 손재주가 없고 꼼꼼하게 일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됐고 앞날이 막막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덩치는 멀쩡한데 사람 구실 못해서 어쩌냐며 듣기 싫은 소리만 늘어놓는 통에 그나마 쥐어짜내었던 용기가 다시 바닥을 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센터 사람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언제나 밝은 성격으로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어머니와 다르게 아버지께선 몹시 무뚝뚝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던 센터엔 부모님처럼 비교적 증상이나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들도 많았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중증 장애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께선 속으로 그래도 나랑 저 사람들은 다르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선을 딱 긋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센터에서 겉도는 아버지께 먼저 다가간 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물론 두 사람도 처음부터 쿵짝이 잘 맞아 급속도로 친해지지는 못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도 몹시 까칠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선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속으로 무시하셨고 어머니께서도 혼자 겉도는 모습이 신경 쓰여 먼저 말을 건 것이었지 처음엔 아버지께 호감이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일터였어요. 아버지께서 그만두신 기계공장 다음으로 배정받았던 곳이 바로 어머니께서 일하시던 봉제 공장이었거든요. 봉제 공장 또한 손재주가 필요하고 세심한 작업을 요구했기에 아버지께선 이번에도 일에 적응하기가 몹시 힘드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비교적 빠르게 일을 습득할 수 있었고 어머니께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주셨기에 전에 있던 공장과는 다르게 봉제 공장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즈음 아버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몹시 고마운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며 아버지께 그래도 네가 살한 곳이라는 걸 보고 죽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죽지 말고 어깨 쫙 펴고 살라는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선 만약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방에 처박혀 한심한 모습만 보여드렸을지도 모른다며 어머니 덕분에 일터와 센터 모두 적응도 잘하고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만나시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점점 사라지게 됐고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다정한 어머니에게 점점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물론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마냥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모자란 것들끼리 결혼한다며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할아버지께서도 처음에 본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장애가 있는데도 어머니가 지적 장애인이라며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아버지께선 그런 할아버지께 남들 보기엔 나도 똑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물론 장애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 어디 하나 나은 부분이 있을 줄 아느냐. 이 사람 부족할 거 하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덕분에 내 장애와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내가 평생을 다해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다. 진심을 가득 담아 설득하셨고 결국 할아버지께서도 고집을 꺾고 두 분의 결혼을 허락하시게 됐어요. 두 분 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기에 경제 사정은 넉넉하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불경기로 두 분이 일하시던 봉제 공장이 얼마 안가 문을 닫게 되면서 먹고 살 길이 더 막막해지게 됐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어머니께선 그래도 곧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셨지만 아버지께선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센터에서도 불경기라 취업 자리를 알선해주기 어려워했고 아버지께선 막막한 현실에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항상 어머니를 윽박지르고 화내시고 혼자서 주방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생각나요. 아버지께선 술에 잔뜩 취해 어머니께 막말을 쏟아내기도 하셨고요. 어머니께선 평소엔 일반인들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다가도 조금만 진지하거나 어려운 얘기를 꺼내면 앞뒤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기본적인 개념이나 상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의 지적장애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쉬운 걸 몇 번이나 설명해 줘야 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선 울며 아버지께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모자라서 미안하다.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자랐으니 당연히 전 아버지보단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지적장애가 있긴 하셨지만 제게는 전혀 부족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선 운동회나 소풍이 있는 날이면 꼭 장을 직접 봐오셔서 제게 김밥을 싸주시곤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김밥은 파는 것에 비하면 모양이나 맛이나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수준이었지만 전 어머니께서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주시던 그 투박한 김밥이 참 좋았어요. 김밥을 싸시는 어머니 옆에서 내가 해보겠다며 발을 동동 구르면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나물을 조물조물 묻혀주기도 하고 김밥을 돌돌 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 그저 어머니와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친구들은 저희 어머니를 보고 너희 엄마 어디 모자란 것 아니냐며 짓궂게 놀리기도 했죠. 전 그런 친구들에게 화를 버럭 내며
우리 엄마가 너희보다 훨씬 똑똑하다며 소리를 질렀고 덕분에 친구들과 싸워 어머니께서 학교로 찾아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제 속도 모르고 친구들한테 사과하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시는데 너무나 속상했어요. 게다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제게 막말을 했던 친구들 부모들도 저희 어머니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마냥 착한 딸인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차고 사춘기가 되었을 무렵엔 저도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장애가 있으신 부모님,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주변 어른들. 그 나이 땐 세상 모든 것이 다 믿고 원망스럽게 마련이잖아요. 어머니께 못된 말도 참 많이 했고 그러다 아버지께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상처를 받고 방에서 혼자 우시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에 와선 그 당시 행동들을 깊게 후회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선 제게 절대 부족한 부모님이 아니었으니까요. 성인이 되고 철이 조금 든 후엔 저희 가족은 몹시 행복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항상 서로를 위하고 배려해주는 가족이었죠. 아버지께서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신 이후론 술을 단칼에 끊으시고 일절 입에도 대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성인이 된 후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첫 월급으로 부모님과 함께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어머니께선 이렇게 비싼 식당에 와도 되는 거냐며 호들갑을 떠셨고 아버지께선 별 말씀 안 하셨지만 몹시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돈 많이 벌어서 두 분 제가 꼭 호강시켜드리겠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저희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 외식이 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전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제게 인사를 해주시던 아버지 얼굴이 참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진한 눈썹에 이마에 자글자글한 주름, 거뭇거뭇한 수염 밑으로 환히 웃으시던 아버지 얼굴이요.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알았더라면 한 번 더 안아드릴 걸,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다 나올 걸, 때늦은 후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선 일터에서 돌아가셨어요. 기계 사고였고 제때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 눈을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고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정말 혼절하실 듯 우셨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슬프게 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새로 구한 직장에서 모자라다며 구박을 받고 돌아오셨을 때도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어머니께 폭언을 쏟아내실 때도 그렇게 기절할 만큼 꺽꺽대며 우시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조금 행복해지려던 참인데 하늘이 참 무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마냥 세상을 원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전 세상에 단 둘이 남겨지게 됐고 어머니를 위해 조금 더 단단해져야만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무리 나이 드셔도 언제나 소녀 같은 분이셨어요. 항상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오셨고 나보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천사표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곁에도 어머니처럼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세상이 어디 그렇게 녹록한가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 아픈 곳을 쑤셔 어떻게든 등골을 빼먹으려고 못된 놈들이 꼭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머니께도 그런 사기꾼들 몇몇이 다가왔고 어머니는 의심 없이 그놈들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집과 통장에 모아두었던 2천만 원가량을 모두 잃을 뻔했죠. 남들에겐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저와 어머니께는 평생을 바쳐 모아온 전 재산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와 어머니를 도와준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당시엔 정말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도 되나 싶은 마음이었지만 지금에 와선 어디서부터 날 속여왔던 건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크네요. 어찌됐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던 저와 어머니를 남편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변호사도 구해주고 여러 기관에 연락도 해주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고 결국 그 사기꾼 놈을 잡아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만나셨던 센터처럼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나 도움을 주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더욱더 별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만큼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고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쉴 틈 없이 달려왔던 저에게 기댈 곳을 마련해줬고 전 자연스레 남편과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들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지만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혼을 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사연이 다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인과는 어렸을 적부터 옆집에서 자란 누나 동생 사이라고 했어요. 서로 가까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호감이 생겼고 연애를 하다 아이가 생겨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임신을 한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알아눕고 병원을 밤낮으로 드나들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런 첫 번째 부인을 위해 거의 하루 종일 옆에부터 간호를 해줬지만 결국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산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이와 첫 번째 부인 모두 숨을 잃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랜 기간을 혼자 지냈다고 해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신도 없고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첫 번째 부인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됐고 2번째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2번째 부인은 저희 어머니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센터 직원과 상담자 사이로 만났지만 자주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감정이 이성적인 호감인지 그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드는 동정심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에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그 사람과 가족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라며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 다들 남편을 말렸다고 해요. 남편 또한 전 부인에게 호감이 있긴 했지만 결혼하기까지 많이 망설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편은 전 부인과 결혼을 했고 주변의 걱정과 만류와는 달리 둘은 아주 행복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남편의 행복한 신혼생활은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꼭 남의 부족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나쁜 놈들이 있다는 얘기 했었죠. 남편의 전 부인 곁에도 그런 못된 놈들이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당시 남편의 전 부인은 센터의 도움으로 취업 자리를 구해 작은 회사에서 간단한 서류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단순 반복 노동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별 문제 없이 수월하게 일했고 별 문제 없이 오래 근무하며 회사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중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직원 한 명이 남편의 전 부인에게 접근해 사기를 쳤고 결국 전 부인은 그 말을 넘어가 직장도 잃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전 부인에게 괜찮다며 몇 번이고 그녀를 달래줬지만 전 부인은 스스로 비관하다가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고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기에 처음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말문이 턱 막혔죠.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지금은 어느 정도 덤덤해졌다며 괜찮다 말했지만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을 내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걱정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한땐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젠 그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 가루가 되어버렸으니 어찌됐든 당시에 전 그런 남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곁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복지센터 사람들과 과거에 그런 상처를 입은 남편이 또다시 복지센터에서 만나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참 오만하게도 그 여자와 달리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전 결혼 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선 복지센터에서 연결해준 급식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섬세한 작업을 하시기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물론 급식소 일도 체력적으로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 자체에서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굳이 일을 그만두시라, 옮기시라,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결혼 후 남편은 어머니께서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다며 급식소 일을 그만두시고 센터에서 간단한 서류 업무를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어찌 보면 낙하산으로 편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셈이었고 어머니께선 약간 아쉬워하시는 눈치이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한번 크게 사기를 당하신 뒤로 저도 걱정이 좀 되던 참이었기에 남편의 말대로 일터를 옮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시작됐죠. 저 또한 따로 직장이 있었기에 매일 아침부터 출근해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고 남편이 어머니와 같은 일터에서 일하다 보니 저보다 어머니를 잘 챙겨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로 어머니께선 묘하게 지쳐 보이셨어요. 그저 새로운 일에 적응하려니 힘드신가 싶었고 무슨 일이 있냐 여쭤봐도 어머니께선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복지센터는 작은 규모의 기관이었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립기관은 아니고 사설복지재단 같은 곳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한 명까지 전부 그 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전 시댁 식구들 모두가 은인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사기를 당해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저와 어머니를 도와줬고 남편과 결혼하면서 제 인생의 안정감과 행복까지 가져다 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전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시누이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시누이는 저와 동갑이었거든요. 게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고요. 어렸을 적부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느라 제대로 된 또래 친구 한 명도 사귀지 못했던 저에게 시누이는 꼭 친구처럼 다정하게 다가와줬고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까지 다 털어놓을 정도로 시누이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붙어있지 못하니 어머니가 많이 걱정되기도 했는데 시누이가 항상 어머니 식사며 이것저것 챙겨주며 제게 인증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오늘 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 얘기를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시누이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었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시댁 식구들을 만났나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에 계시던 급식소보다 일도 훨씬 편하고 주변에 챙겨주는 사람들도 많으니 어머니 성격상 우울하거나 힘들어하실 일이 전혀 없을 텐데 이상하게 어머니께선 날이 갈수록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댁 식구들이 괴롭히냐 아니면 뭐가 불편한 점이 있냐 나한텐 괜찮으니 편하게 말씀하시라 얘기를 꺼내도 어머니께서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다들 너무 잘해주신다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전 의심을 쉽게 거두기 힘들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분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댁 식구들과는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 앞에선 분명 시누이가 어머니를 알뜰살뜰 챙겨주시는 것 같고 남편도 자나깨나 센터 사람들과 어머니 그리고 제 걱정을 해주고 그런데도 어머니께선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남편에게 여전히 존댓말을 사용하시고 묘하게 시댁 식구들을 어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전 어머니를 평생 동안 봐왔잖아요. 아무래도 제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센터 직원에게 몰래 부탁을 했어요. 부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평소에 어머니께서 센터에서 일하실 때 어떤 느낌인지 살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직원에게 다시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별 문제 없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제 생각처럼 어머니를 알뜰살뜰 잘 챙기고 어머니도 큰 어려움 없이 일에 적응하고 잘 지내고 계시다면서요. 물론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찜찜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일반인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정신적으로 남들보다 단단하지 못하기에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걱정이 더 많이 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런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께선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런 행위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연인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등 주로 가깝고 친밀한 사이일수록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멀쩡한 사람들도 쉽게 당할 수 있는 일인데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울증 환자들이나 지적 장애인들은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고 나만이 널 위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판단 능력이 멀쩡한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에 당해 넘어갈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 혹시 시댁 식구들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어머니께 친절한 척 굴고 뒤로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시댁 식구들이 괴롭히냐 여쭤봐도 쉽게 말씀을 꺼내시지 못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 당시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 또한 시누이,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큰 의지를 하고 있었고 나와 어머니한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짓처럼 느껴졌거든요. 저 또한 그들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의심만 품고 제대로 확인은 해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전 그 사이 직장 일로 바빴고 점점 시댁 식구들과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부끄럽게도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제가 무신경해했던 동안 어머니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어떤 고생을 하셨을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에요. 지금도 제가 가장 후회한 건 어머니께서 그 상황에서 제게 간신히 내밀었던 SOS 신호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웬일로 남편은 없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께 저녁은 드셨냐 가볍게 안부를 묻고 남편은 왜 집에 없냐 여쭤보니 오늘은 센터에 일이 많아 늦게 올 거라고 답하셨어요. 그러냐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고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자겠다 방에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께서 앞으로 계속 남편하고 셋이 함께 사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왜 그러시냐 싶긴 했지만 아마 그럴 것 같다. 혹시 나가서 살고 싶으시냐 되물었어요. 어머니께선 당황하신 눈치로 그런 거 전혀 아니라며 남편에겐 본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날은 너무나 피곤하기도 했고 한시라도 빨리 씻고 잠에 들고 싶은 생각뿐이었기에 알겠다 답하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와서 떠올리면 어머니께서 그 질문을 꺼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제 무관심한 태도가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터졌어요. 어머니께서 센터에서 일하시던 와중에 갑자기 쓰러져 혼수 상태가 되신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던 와중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선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와 있었고 전 엉엉 울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저처럼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을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덤덤한 표정이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는 제게 유난 떨지 말라며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되니 조용히 하라고 혀를 차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에 놀라 울음도 멈출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굴러 떨어지셨어. 머리 부딪혀서 일어나시기 힘드실 거라고 하더라고.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다고?
어머니께서 혼자 그렇게 되시는 동안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내가 무슨 어머니 시종이라도 되는 줄 알아? 하루 종일 붙어서 어머니 감시하고 있게? 안 그래도 일처리 제대로 못하는 거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당신 뭐라 그랬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가 있어? 요란 떨지 마. 사람은 누구나 때 되면 다 죽는 법이야. 당신도 나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법이라고. 이렇게 되는 게 당신 어머니 운명이었나 보지. 남편뿐 아니라 시누이도 시부모님께서도 모두 냉랭한 반응이었고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병실을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의사는 아마 다시 눈을 뜨시기 힘들 거라며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평생 제대로 호강도 시켜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어머니마저 잃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기절할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시댁 식구들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혐오감, 여러 감정들이 몰려와 그날은 그렇게 하루 종일 어머니의 침대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집이 썰렁했어요.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 모두 다 같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더라고요. 기가 차다 못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가 있지? 내가 그동안 봐왔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걸까? 너무 혼란스러웠고 제대로 된 판단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텅 빈 거실에 앉아 혼자 생각해본 결과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지금껏 제게 보여준 모습이 전부 꾸며낸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 갑자기 단체로 해외여행을 떠난다니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그동안 의문점들이 퍼즐 맞추듯 딱딱 들어맞기 시작했어요. 앞서 글에 적진 않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며 미심쩍게 여겨졌던 점이 어머니의 태도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사랑하고 상처로 남았다던 전 부인의 얘기를 할 때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단 점.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면 분명 트라우마가 되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죽었단 얘기를 제게 전했었고 무엇보다 결혼 후 저나 어머니 앞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하신 분이니 앞으로도 전처럼 사기를 당하거나 큰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다. 보험비가 조금 아깝더라도 많은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본인이 알아서 적당한 것들로 들어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싶어 별 생각 없이 넘어갔던 일이었는데 병원에서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마치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급하게 센터로 달려가서 남편의 전 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분명 센터에 등록된 사람이었고 일까지 했다고 했으니 기록이 남아있으리라 생각했고 제 예상대로 전 부인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전 부인이 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고 말했지만 자료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류엔 교통사고가 아니고 낙상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싸한 느낌이 들었고 그 길로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영 심드렁하게 제 얘기를 듣던 경찰관도 제가 서류들과 이런저런 증거들을 내미니 심각한 표정이 돼서 절 다른 검찰에게 연계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해외여행을 신나게 즐기고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정말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정말로 파렴치한 보험 사기단이었어요. 전 부인은 물론 가장 처음 만났던 전전 부인까지 모두 부인들 앞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남들 눈을 속여 악독한 짓거리를 저지른 뒤에 보험금을 타먹었던 것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을 위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에 가까운 복지재단이다 보니 감사도 느슨해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은 일부러 연고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인을 꼬셔서 결혼한 후 본인들을 믿게 만들고 신뢰감을 쌓은 뒤 그런 짓을 저질러 왔던 것이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줄 알았던 신우이도 알고 보니 이미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그 상대 또한 센터에서 만났던 장애인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미친 짓거리들은 저지를 수 있는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머니께서 시댁 식구들을 어려워하셨던 것도 제 앞에서만 어머니께 잘하는 척을 했지 제 예상대로 뒤에선 어머니께 반말이며 폭언을 일삼았고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제게 알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며 재산이며 전부 빼앗아 갈 거다. 당신들 다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일 못하게 만들어줄 거다.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렇게 뒤에서 온갖 구박을 들으며 버텨오셨던 겁니다. 제게 해를 끼칠까 봐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억장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원했던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시다 못해 남들 손에 돌아가실 뻔했다니 만약 어머니께서 눈을 뜨지 못하시고 그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전 남은 인생 동안 절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됐고 그대로 재판을 넘겨지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눈을 뜨셨고 지금은 사고 전처럼 멀쩡해지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모두 다 실형을 선고받고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에 건 민사소송으로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도 보상금이 나왔고 저희는 남편이라 부르기도 싫은 그 남자와 셋이 지내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나왔어요. 그 일 이후로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 저희를 돕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와 저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어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 센터도 다른 센터들과 비슷하게 비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것이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진심으로 이타적이고 저와 어머니를 배려해주면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도 있는 법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선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타인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언제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고 사교성 좋으시던 분이 저 때문에 그런 상처를 얻게 되신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오랜만에 제가 알던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것 같달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엔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심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만나 결혼도 하고 어머니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으면서 애써 무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을 겪고 어머니와 둘이 지내는 요즘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만 바라보시며 살아오셨듯 저도 앞으로 남은 인생 저밖에 모르시는 어머니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퇴근한 후에 둘이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주말이면 나들이도 나가고 가끔 어머니 모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계절마다 고운 새 옷도 사드리고 하면서요. 요즘 부쩍 어머니께서 늙으신 것 같거든요.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어머니의 흰 머리를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는 합니다. 언젠간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곁에 계실 땐 어머니를 위한 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저와 어머니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희생이나 봉사 같은 거창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제가 평생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요. 거창한 얘기를 하고자 써내려간 글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제 인생 다짐까지 여러분께 털어놓게 됐네요. 이 사연이 채널에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참 다사다난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네요. 부디 남은 인생 동안은 평안히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다 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